외견 쪽 기자는 아니고 법조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틀이, 그러니까 이제 요고 체제,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한 축의 논의가 있었고, 시민사회에서 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크게 결이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남기정 교수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로 바라기보다는 큰 틀을 좀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임기성 변호사님과 같이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랑 큰 틀에 바라는 문제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법원 소급 판결을 보면 저는 그때 이제 김능한 대법관이 나중에 이 소회를 밝힐 때 건국하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잘 뜯어보면 그게 일단 일본 판결, 그러니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총동원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일본의 판결이 우리나라 헌법에 반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유는 총동원령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전제했는데 그 이전에 1910년 한일 강제합방, 기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나누겠지만 조약으로 부를 수 있는 체제 자체에 대해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나중에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벌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협정 4조에 기초를 해서 청구권 협정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재산관계, 채무, 변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청구권 협정에 있을 때는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말을 해버려서 이게 과연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1910년 협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65년 협정, 청구권 협정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는 연동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책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가면 현실적으로는 법리적인 싸움이 과연 그게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성 변호사님과 남기정 교수님께서 대법원 소급 판결을 봤을 때 이 1910년의 협정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하는 것인가, 또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기초했을 때 분명히 개인 청구권은 범위에 들지 않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 대만 등등 나라가 맺은 일괄 협정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인가, 좀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철 사건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본 제철 한국 법원에서의 1심, 2심, 3심 일본 제철의 일본 법원 판결에서 청구권까지 가지도 않아요. 일본 제철에서 한국 피해자들 2명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1997년부터 진행되는 소송인데요. 왜 1965년 청구권을 가지도 않냐면 46년에 일본의 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전에 있던 기업이 전후의 기업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두 개의 회계를 분리를 시켜요. 계정을. 그래서 부계정, 신계정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무들은 그냥 부계정에 놔두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들을 신계정으로 옮깁니다.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했죠. 기업, 제가 정확하게 조치법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날려버린 거예요. 즉 피고가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일본 제철은 당시에 저 사람들 끌고 갔던 그 일본 제철이 아니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 일본 법원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본 최고법원의 판단 중에 얘기했던 2007년에 20만차 판결은 사실 한일 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한일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법원의 판단이 없죠. 이게 그대로 한국 법원에 들어오니까. 근데 일본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야, 그 논리가 있어요. 이미 내 일본에서 재판했지 않냐. 그래서 기판력은 날라가고 기판력이라는 건 판결의 효력을 내요. 그리고 두 번째가 46년에 그렇게 일본 법률에 따라서 회계를 분리하고 법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 일본 제철이 과거에 존재하는 일본 제철이냐라고 해서 나누죠. 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8년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인 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청구협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6년에 그 일본 법률 공소양수 위반으로 한국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식민지 시기가 불법이었었는데 당시에 한국이 아무리 일본의 주권범위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배 아래서 일본 법률이 한국 법률에 그대로 관철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46년 법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또 전범 기업을 계속 기업의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공소양속, 그러니까 외국 법률의 국내적 승인을 위해서 공소양속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공소양속은 굉장히 추상적인 법률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판단합니다. 외국 판결 국내에 그대로 승인 안 돼요. 당연히 공소양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인포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양속 위반으로서 일본 판결, 특히 일본 판결은 46년의 법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업 회계를 분리하는 방식의 법률, 조치법 같은 것들을 긍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법률이고 또 그 조치법을 긍정한다는 것은 당시의 식민지의 불법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판결 그 어디에도 식민지의 불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효인, 불법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합법이라고 정지하는 판결들은 한국에서의 공소양속 위반으로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 판단이 없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지만 식민지 시기의 불법, 식민지가 불법은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의 뭐 이견 합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식민지가 무효, 그 식민지 시기 때 체결되었던 여러 법률의 부분의 적용 그리고 여러 관계동맹 같은 것들도 무효인 상황에서 한국에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구협정 안을 생성하고 있는데 한국 대법원의 다수 의견 이겁니다.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안 하는 거라서 머리가 헷갈려요. 개인 조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1965년 청구협정에 포함되는가랑 소멸되었는가가 다른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크게 나뉘는 거죠. 근데 대법원 다수 의견은 개인 청구권 소멸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이건 가정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소멸되지 않았는지 얘기하려면 포함돼야 돼요. 그분이 아시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야 돼요. 일단 포함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함된 청구권이 이 협정에서 소멸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한국 대법원 다수 의견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렸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합의금일 수 있냐.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 샌프란시스코 관련된 협약이 언급도 됐죠. 민사상 재정적인 관련된 부분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소멸되지 않는지는 사실 일본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법원의 별개의 이익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들어왔다면 청구권 협정 범위에 들어왔다면 이게 소멸되었는지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됐지만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일본의 주요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개인 청구 소멸되지 않았지만 소권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주목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한일 그러니까 65년 체제 협정 때 협정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 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 그 내용을 비춰보면 합의 부수를 비춰보면 일본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불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냐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12년 김능한 대법원이 썼던 그 판결문과 이제 물론 둘이 연결되는 거지만 가장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그 1910년 그 강제 협방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성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그 식민지 시절을 그 불법성을 아예 판단을 안 했고 그게 한국 대법원에서도 2010년 때 판단을 안 했고 그리고 실제 18년 전합 때 그게 그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협정의 그 한국은 패전국 지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변제밖에 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애초에 65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점 자체가 이제 1910년 그 협정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거나 그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근거
또 거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랑 논할 수 있을 때 남아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질문이었습니다.